베트남이 K9의 불모지 동남아시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K9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유독 동남아에서만큼은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이 중국 자주포 전력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건 K9뿐이라는 걸 깨닫고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남아 무기 시장을 독점하던 러시아 대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거의 모든 무기체계 분야에서 급격하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인데요. K9 자주포까지 베트남에 도입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베트남과의 거래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K9의 베트남 수출에 대한 파급 효과와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국방장관 판반장이 국방부 청사를 찾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나누고 방산 등 양국의 국방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국방협력 의무율을 개정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무기에 대한 홍보일 텐데요. 이 장관도 K9 자주포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베트남 국방장관이 내한기간 중 비밀리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해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9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로 육군 제7기동군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을 면밀하게 살폈다고 합니다. 9년 대화를 추진 중인 베트남이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K9을 탐색한 정황을 유추해보면 머지않아 베트남에도 K9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9 수출 예상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K9은 운용국만 따져봐도 대한민국 포함 9개국에 달합니다. 심지어 폴란드, 인도 물량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70%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루마니아 또한 K9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영국은 군의 현대화 목적으로 K9A2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K9A2가 참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시각에서도 K9의 위험은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현재 방산 시장에서 궤도형 자주포의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K9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K9은 보조동력 장치 APU와 각종 사격 통제 장치를 업그레이드한 K9A1 자동장전 장치 탑재로 분당 9에서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A2 완전 자동화를 통한 무인 자주포 시스템을 계획 중인 K9A3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최소 수십 년간 K9이 자주포 왕좌에서 내려올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비슷한 무기 체계를 써오던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굳이 대한민국 방산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무기 시장을 장악하던 러시아도 있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성능은 후져도 싼 맛에 쓰고 버리기에는 좋은 중국산 무기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선 러시아의 무기는 기존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으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에게 러시아제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수입 허가도 잘해주지 않는 미국산 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노선을 선택한 이후 오랜 시간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이미 독점 상품이 굳어진 이른바 콘크리트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다져놓은 콘크리트 점유율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무기 체계에 허무할 정도로 처참한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조나 경향에 불과한 게 아니라 통계상의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러시아 무기 체계의 방산 시장 점유율은 5%나 하락하여 1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점유율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동남아시아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무기 체계의 뻥스펙이 죄다 까발려진 데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 규모가 급상승하면서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동남아 방산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간 18%로 폭등하면서 1위 무기 공급국이던 러시아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만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중 배수량 1,580톤 규모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을 취역시켰고, 필리핀에는 FA-50 12대, 태국에는 T-50 14대를 수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베트남은 마침내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는 2000년에서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에 하나로 약 14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무기를 수출했고, 여기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조 5,608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베트남 무기 체계의 80% 정도를 러시아가 담당했던 셈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러시아를 버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은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도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베트남과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이가 돈독할 것 같지만 두 나라는 전쟁을 치른 전력이 있을 정도로 앙숙관계입니다. 먼저 중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은혜도 모르는 모렴치한 놈들 취급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으로 자국민이 배를 굽는 와중에도 북베트남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은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입을 싹 닫고 반중 노선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물론 베트남으로서는 반중 노선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모든 역사는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베트남 전쟁에 중국이 관여하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베트남을 합병하려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치민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요. 일례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고작 4년 뒤인 1979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작은 친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엉덩이를 걷어차줘야겠다라며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비록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국경에서 벌어진 국지전의 양상을 띄었지만 양측 사상자만 3만 명 이상 발생한 대규모 교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1990년대 초반까지 국경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반중정서는 아직도 베트남 국민의 저변에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1대1로를 처음 추진할 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베트남은 늘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뭐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도 일단 중국이 한다니까 믿지 못했던 건데요. 2018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꽝린성 본토에 중국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나라의 갈등은 메콩강을 통해 마침내 다시 한번 폭발했는데요. 메콩강은 중국에서 본류가 시작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모든 수자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상류에만 11개의 댐을 짓고 47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가둬둠으로써 동남아 지역의 의도적인 가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1979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베트남과 중국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베트남 방산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40%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중국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유일하게 기대를 걸 만한 무기 공급처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 무기를 때려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국 무기라는 걸 깨달은 측면도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위기를 겪자 제일 먼저 배치한 무기는 K9의 인도 수출 버전인 K9 바즈라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에 배치한 자주포 PCL-181과 K9이 아직 실전을 벌인 적은 없지만 K9이 배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에는 충분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의향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베트남과의 거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베트남의 뒤통수 때리기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앞서 베트남의 국방장관이 방한해 한국의 국방장관과 방산 분야와 국방에 대한 회담을 나눴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에게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한 척씩 공유한 포항급 초계함의 추가 양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전력에서 제외된 노후화된 함정을 해외에 공유해주는 일은 종종 있어 왔지만 베트남은 그 태도가 못마땅한 정도를 뛰어넘어 뒤통수를 후려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퇴역한 함정을 공여받으면 자국에 실전 배치하기 전 해당 함정에 탑재하는 무장 등은 공여를 해준 나라에서 예산을 들여 탑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함정만 공짜로 받고선 개조를 한 후 러시아의 무장을 억지로 통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번에 다시 우리에게 함정을 추가로 공유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사태만 보더라도 경제력이 탄탄하지 않거나 신용이 불확실한 국가와의 거래에는 큰 리스크가 동반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베트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 때문에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에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K방산이 뒤통수 맞는 것을 피하면서 동남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선 보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